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문가 17명이 모두 틀렸다. 한국은행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황훈의 총재가 처음으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022년이나 2023년이 아니라 2021년 올해 진행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저희가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3% 내외가 나와야 되고요. 2% 전후에 인플레이션을 도달을 해야 비로소 취해졌던 비상조치가 회수되면서 긴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런 조짐들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먼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수출 산업 호황이 작년 12월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GDP 성장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유가가 워낙 빠르게 회복됐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 요건이 갖춰지는 중에서 금융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고평가가 됐고요.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네? 그러면은 1년 내내 2021년 내내 금리를 동결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마침내 이주황훈 총재가 올해 금리 인상을 못 박아버리면서 불과 한 달 전에 시행했던 채권 전문가 17명의 전망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 5월 23일 날 기사 보실게요. 채권 전문가 17명 중 12명 늦어도 내년 3분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17명의 증권사의 채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자, 이 당시에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다?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이상 전망이 17명 중에서 9명이었고요. 내년 3, 4분기 인상 전망이 17명 중 6명, 그리고 내후년 또는 미응답이 17명 중 2명이었습니다. 대다수가 내년에 금리 인상할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언론들에 의해서 대서특필됐고요,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야, 당장 앞으로 최소 1년 정도 기준금리 인상 안 한다네. 1년 사이에 어떤 거품이 일어날 줄 알고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기는 결과가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17명의 채권 전문가가 이렇게 잘못된 응답을 했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사례를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주황훈 총재가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보겠죠. 그래서 2017년과 2018년까지 이어졌던 금리 인상 사례를 참고를 했고요. 또한 과거에 정말로 큰 충격 이후에 경제 회복 시기에 금리를 어떻게 올렸냐, 미국의 사례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올렸다는 거죠. 특히 이주황훈 총재의 비둘기적 성향을 좀 믿은 것 같습니다. 이주황훈 총재가 두 번의 금리 인상한 적이 있었죠. 2017년 11월과 2018년 12월입니다. 자, 2017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땠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GDP 성장률 3% 달성 넘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꽤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주황훈 총재의 비둘기적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가 2017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2.5%를 넘게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굉장히 천천히 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에도 천천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을 좀 강하게 믿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3개월마다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여기에 향후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월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요, 202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5%, 2021년에 1.3%, 내년에 1.4%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3%밖에 안 되고 내년에 1.4%니까 저물가다. 그리고 나서 좀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5월에 수정치를 발표
발표예요. 1.8%가 되고 내년에 1.4%가 될 거라고 올해 전망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연간으로 보면은 물가 불안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물가 불안이 없다고 하니까 물가 불안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 빠른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채권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 시점을 굉장히 늦게 잡았던 건데, 문제는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이 계속 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이 크게 틀렸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유가 전망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유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고, 예상보다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요단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는 부분이죠. 자, 이주랑 은행 총재는 벌써 세 번째 금리 인상을 경고했습니다. 5월 27일 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처음으로 운을 띄우고요. 6월 11일 날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모두 다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다, 시장에 운을 띄운 거고, 오늘 발표한 부분은 연내 금리 인상할 거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게다가 연내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인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 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이 아니라는 집행간부의 발언이 있었는데, 저도 금리가 조금 올라도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언론에선 받아들인 겁니다. 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례적인 조치를 회수한다. 그래서 0.5에서 1.25%까지는 그냥 올려도 1.25%도 완화적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다. 이것은 긴축이 아니다. 과열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왜 한국은행의 인상 신호가 급격히 강해졌을까요?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물가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6월 21일 날 발표됐던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6.4%가 나왔어요.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되려면은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는요, 4월 대비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전월 6월 6%보다 더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일반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3%까지 치솟았어요. 게다가 대한민국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그거에 못 따라갈 거란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원자재 다 치솟는데 유가만 계속 하락할 것이다, 지금 맞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은요, 7월에 소수 의견이 나오고 8월에 인상을 단행한다는 거죠. 9월에는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이 바로 4분기 때 이어진다는 겁니다. 10월에 소수 의견이 나오고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0% 기준금리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요, 8월에 소수 의견이 나오고 10월에 금리 인상하는 방안, 지금으로 볼 때는 11월에 인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늦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상이 내년 1분기 인상,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 결정한다? 물가가 결정할 것이다. 자, 그런데 7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8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럼 7월에 금통위에서는 무엇을 보고 소수 의견을 나올 것인가? 결국에는 7월 2일 날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예상을 할 거예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낮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시해도 되겠다 싶겠지만, 만약에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 불안이 심화되겠구나, 그리고 3분기에 물가가 그렇게 낮지 않겠구나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7월 2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6월 2일 날 발표됐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럼 7월 2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2.8%가 나왔습니다. 자, 2.8%, 2.7%든 일단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은 것이 발표가 된다면요, 7월 15일 금통위에서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소수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최소 1.25%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하락 유도를 위해서는요,
그것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왜? 1.25% 기준금리 해봤자 예금금리 1% 중후반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아야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이 옮겨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5%까지는 그냥 완화적 통화정책, 임시적인 조치의 회수라고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인상은 긴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 과열 조짐이 보여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선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1.4%로 봤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지 않을 거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개편 부분과 또한 내년에 유가가 그렇게 낮게 유지되지 않을 부분, 백신에 대한 민간 소비 확대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데 1.4%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